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원 김건영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설명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학교 슬로건이 예로부터 나라의 인재는 성균에 모였으니 그대의 머물미 우연이겠는가, 이게 이제 저희 슬로건으로 지정되었고요. 이걸 보고 제가 예로부터 이제 저희 학교에 굉장히 이 우수한 인재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과거로부터 이제 천재급 인재들이 성대에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천재로 보면 저희 1548학번 선배님이신 율곡이 선배님이 구도장원공이라고 해서 장원급제만 9번 하셨던 입시에서 정말 신적인 존재, 이런 선배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했었던 최근에 이제 세대 보면 수능 만점자들 중에서 이분은 이제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리더학과의 합격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천재도 있어서 저희 연구에서 매년 그 노벨 화학상 그 후보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시는 저희 박남규 교수님도 사실 굉장한 지금 현재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지적인 측면에서의 천재도 계시고, 또 저희 학교는 또 외적인 측면에서 천재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에서의 천재급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성균관대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사실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런 AI 시대에는 좀 도전적이고 변화를 리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천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선발하고 싶다. 그게 이제 저희 학교의 인재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 40분간 진행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받았고요. 저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전형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정시는 전체적으로 아예 수능 성적 나온 다음에 고민하시면 되니까 지금 빼버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 전형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도 중요하지만 성대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저희 또 성대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대에서 근무한 지 15년 넘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그 전에도 성대 요즘 뜬다던데라고 이야기하시고, 요즘에도 성대 요즘 뜬다던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15년 이상 계속 뜨고만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성대가 이미 완전히 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의 기본적인 역량에서 해당되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양적인 평가에서 상위 1% 논문 수는 저희 학교 서울대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고대 연대 순으로 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세계 학계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 연구력에 대한 평판도 순위가 서울대가 세계 45위, 성대 73위, 그리고 연대 고대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저희가 재단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했고, 교수 1인당 연구비에 있어서는 종합대학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 결과 이런 변화들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취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종합대학교, 대형대학 중에서는 8년 연속 취업률 1위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성대 취업을 이야기하면 항상 질문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성대 가면 취업하는데 삼성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3층에 가면 법인 사무실이 있고, 법인 사무실에는 삼성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가서 저희 성대생 삼성 가는데 뭐 플러스 되는 거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런 거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삼성을 많이 가는 건 맞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저희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전원 삼성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전자전기공학 1등, 2등이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1위, 2위 기업들을 보시면 삼성에 주로 많이 가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화학공학, 화학과조차도 삼성전자 1위,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문과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굉장히 많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 보통 진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가 이제 회계법인,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가 나올 정도로 삼성에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은 맞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원가에서 이 드라마는 보셨죠? 네, 보셨죠? 요즘 학원가에서 요즘 스카이캐슬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캐슬이 한국말로 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카이캐슬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이제 사실은 입시를 하다 보면 성대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사실 성대도 굉장히 떠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학들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 속에 성균관대학교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대학교로 성장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과 경험으로 완성한 학생도 최고의 교육연구 인사를 모집하여 마침내 성균이를 더 나은 세상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무대 위에 담대한 교육 혁신을 위한 빅스타트로 인류 공동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대학과 함께 미래기술 육성을 위한 프론티어 공동연구, 그리고 삼성의료원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미래융합 연구를 통해 노벨 과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생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도전과 혁신이 시작되고 인류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강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이 세상 모든 혁신을 뛰어넘어 학생의 꿈, 대학의 내일, 세계의 미래가 되는 것. 여기는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이런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논술은 지원자 자체가 굉장히 많고 어차피 학종, 학생부 교과 아니면 쓸 곳이 논술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내신 성적이라는 기준 또는 학생부 서류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뭐 그것이 충분하더라도 논술을 메인으로 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성대는 391명을 선발하고 있고, 지금 나눠드린 책자는 전형 계획 상에 있었던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 공지되지 않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책하고는 인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대가 증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설된 학과가 있고 자유전공 계열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최종안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이렇게 저희가 모집 인원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의대 증원이 저희가 120명으로 증원되었고 올해만 110명으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5명이었던 게 10명으로 늘었고요. 자유전공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 모집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조금씩 변경되어 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안은 5월 30일 수시 모집 요강이 공지될 겁니다. 성대 논술은 논술 100%이고 나머지 요소, 학생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5, 3합 6이라는 숫자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른데, 글로벌 융합학부,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에서 총 5개 과목 중에서 잘한 거 3개 합이 6이 나오면 최저 기준을 만족합니다. 단 저희가 여기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하나로 대체를 해드리기 때문에 탐구 하나는 또 늘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또 다른 게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있습니다. 자율전공 계열,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융합공학, 에너지학, 약학까지 해서는 3합 5 기준을 만족하시면 된다. 그래서 3합 6, 3합 5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3합 4 기준인데요. 요거는 탐구를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탐구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총 4개 과목 중에서 3합 4 기준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감을 잡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히 이제 현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공부에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학생부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를 할 때 수능을 보통은 이제 뭐 정시까지 가겠다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 친구들은 보통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의예과 지원한 학생, 국수 0 있고 탐구 2개는 일단 버린 상태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수시에 올인할 거고, 만약에 이제 수시에 성공하면 의대를 갈 거고요. 만약 수시 의대 성공하지 못했다면 뭐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국어 수학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수를 하더라도 탐구 영역 성적은 금방 올릴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 어쨌든 1, 1, 2가 나와서 합 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 기준을 통과했어요. 다음 건설환경공학 지원한 학생은요, 국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탐 2개의 원래 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집중해서 최저 기준 관리를 한 것 같고요. 다행히 영어를 그렇게 못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보면 1, 3, 2로 만족하거나 합 6이죠. 아니면 1, 2가 나오면서 합 5가 나오는, 그러니까 1, 2가 나오면 합 5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약대 최저 기준도 만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학생은 수학, 문과 학생이니까 수학이 안 돼서 수학에 좀 손을 놓은 것 같고요. 국어를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보시면 영어, 그리고 탐구 하나, 그리고 제2외국어 하나를 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합이 5가 나온 케이스죠. 자, 합 5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 사실 최저 기준 통과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계열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을 지원해도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은 의예과는 불합격했고요. 건설환경공학과 합격. 보시면 수능 성적을 보시면 수학이 1등급 나오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수학 논술을 보는 자연계에 합격이 가능한 원래 그런 어떤 자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밑에 학생, 인문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등급을 봤을 때 국어를 아주 잘하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가 과연 논술에서 합격했을까라고 보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계 논술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문계 논술은 1교시 모집 단위, 2교시 모집 단위로 나누어서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문과 상관없이 출제되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의 형태는 항상 매년 유사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거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학생이라면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 논술 커트라인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 경영 이런 것들이 보통 95점 이상이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거의 만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다? 문제가 쉽다는 거죠. 문제가 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이 인문계 논술입니다. 그래서 성대 인문계 논술 보러 간 친구들은 대부분 다 논술 잘 쳤다 하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왠지 내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쓴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건데, 쉬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실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대 인문계 논술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그냥 논술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성대 논술을 명확하게 목표로 잡으시고 미리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나 국어가 4등급이 나와도 5등급이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계 논술은 문제를 보시면 하위 문항 번호가 있고요. 문제 한 개당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문제까지 하면 총 9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2교시는 총 10문제가 출제된 거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 1, 2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적기하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수능 성적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이 자연계 논술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만약에 수학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를 친다든지 했을 때, 3점짜리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리고 4점짜리 문제의 정답률이 결국은 이 문제 유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성대 자연계 논술을 수학 논술을 친다면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점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헷갈리는 문제 아니면 4점짜리 문제에 대한 정답률에 따라서 그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다 없다가 나온다. 그리고 10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100분 안에 10문제를 그 풀이까지 잘 써야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40점 후반대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추는 거죠. 네.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정도의 커트라인, 의대 같은 경우에는 90점 후반대의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풀어야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풀어도 합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대 인문계 논술에 대한 전략과 성대 자연계 논술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은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만 명, 4만 명 뭐 지원하거든요. 자, 그런데 논술 제가 퀴즈를 드리는데 시작이 뭐다? 시작이 뭘까요? 논술은 시작이 반의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논술 시험장 당일날 몇 %가 시험을 봐요? 반만 보러 옵니다. 그리고 논술을 보러 온 학생 중에서 반이 최저 기준을 만족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나타나서 내가 최저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 친구는 이미 75%의 경쟁자를 이기고 논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논술이 지원자도 많지만 또 허수 지원자도 굉장히 많은 전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문계 논술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능 준비를 잘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신다면 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논술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 논술에 대한 특징이고요. 다음,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전형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형인데요. 성대는 교과에서 41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지금 책자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라고 되어 있는 이 모집 단위들에서 선발하는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입니다. 자유전공계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0명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100%이지만 저희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반영하는데 정량은 등급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등급을 넣으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저희가 포함해 두긴 했는데 정성평가에 의해서 정량평가가 뒤집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하게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이 아이가 특별히 들었던 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케이스의 학생들이 좀 적은 점수를 받는 어떤 그런 사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대 학생부 교과를 이해하실 때는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정량에 대한 부분, 등급만 가지고 충분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아까 논술에서는 제가 3합 5, 6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학생부 교과는 3합 6, 7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기준이지만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합 7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유전공 계열이라든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등등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합 6 기준을 만족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논술과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식 차이가 난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명확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수시이면서도 정시처럼 지원하시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세종시 설명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를 지원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대학 어디가를 들어가서 50% 컷과 70% 컷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등급을 보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에 대한 가늠을 하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패턴이 정시와 굉장히 비슷하고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자 풀을 보면 대학 어디가 70% 컷을 넘어가는 순간에 등급대 지원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학과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좀 적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갑자기 추합이 좀 많이 나간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학과의 커트라인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시에서 말하는 펑크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컷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컷만 보시고 자 여기 경영은 몇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고 어떤 의미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경영같이 성대에서 인문계에서 인기가 좀 높은 모집 단위는 통상 50% 컷, 70% 컷, 100% 컷은 공지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1.5 정도까지가 나온다. 즉 성대에서 인문계 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한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인식하시면 되고 인문과학 계열 같이 선호도가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상경계를 더 선호하고 그 밑에 인문계를 선호하니까 그 정도에서는 한 1.78 정도의 수준에서 컷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컷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가 조금 낮은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집 단위들은 확실히 컷이 최초합부터 50% 컷부터 좀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70%, 100% 컷까지 갔을 때 한 2.0 등급에서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여부를 한 2.0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펑크가 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사학과와 통계학과 같은 경우가 최초 컷이 통계학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학과와 더불어서 상경계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자,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도가 통계보다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매니어층이 있기 때문에 사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 사학과 이런 데는 성적이 좀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성적대가 지금 이렇게 50% 컷이 여기에 나왔고요. 70% 컷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컷이 2가 넘어가면서 인문과학계열, 아까 보셨던 뭐 유학 동양학이라든지 선호도가 낮은 모집 단위에 비해서 조금 최종 컷이 더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약 70% 컷이 넘어가는 순간 지원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늘어나면서 컷이 좀 확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펑크가 나는 요거는 이제 컷이 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펑크가 나는 현상도 있어요. 심리학은 통계학과 거의 비슷한 정도, 뭐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정도의 선호를 보이는 모집 단위이지만 50% 컷부터 좀 낮았고 70% 컷에서 뚫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100% 컷에서 3등급을 넘어가면서 펑크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작년에 교육학과를 보여드렸는데 교육학과는 4.2등급까지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펑크가 나서. 근데 이제 올해는 교육학과가 펑크가 안 났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보면 심리학과가 이제 펑크가 났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게 그러면 펑크가 저렇게 나는구나까지는 인식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지원하는 학과가 펑크가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가 펑크가 나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당장 세종시에서 가장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셔도 되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거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선호도 대비 낮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과입니다. 선호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나오는 몇 년치, 한 3년치 이런 데이터들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셔도 많은 기관들이 정리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 두 번째 날짜, 세 번째 날짜, 원서 접수 날짜별로 경쟁률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추세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학과는 펑크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실제 경쟁률과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펑크 여부, 이 커트라인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일 보여지는 경쟁률을 잘 분석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자전기공학 같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가 보통 1.5에서 시작해서
최종까지 갔을 때 한 1.67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에 반도체 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는 반융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공학보다 정시에서 컷이 높고요. 실제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자전기공학과 가는 친구들 대부분 반도체 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융합공학과의 성적이 좀 낮습니다. 에너지학과도 좀 낮아요. 그리고 최종까지 갔을 때 이 가까이 컷이 나오는 건데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펑크를 예측할 때 경쟁률을 봐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날짜별 경쟁률 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왜 펑크가 났을까요? 예상보다. 신설학과였기 때문입니다. 대학 어디가를 들어갔는데 저과에 50% 70% 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참고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용기 있는 자가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컷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학과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과가 물론 이게 이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없었을 때 그 학과에는 불안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펑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쓰실 텐데 6장을 썼더니 우리 아이가 6장이 다 재초합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네요, 여기는. 그래도. 네. 너무 좋으면 안 되죠. 재초합을 다 했다라는 것은 원서를 내가 어딘가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충원율이 300%, 400% 나오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기 때문에 한 5차 정도에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 합격 5차로 만약에 합격한다고 하면 6개 대학을 다 5차로 합격했어요. 그러면 불합격 화면을 4번씩 보니까 거의 24번의 불합격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은 있다. 그래서 제가 불합격하는 화면을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좀 얻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성대생이 여러분들이 성대를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보게 되실 합격자 화면을 보고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성대를 지원해서 합격하시면 이 화면이 나온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하는 학과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합격 화면을 올해 보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형입니다. 다음 전형은 특별 전형인데요. 학종입니다. 특별 전형은 성균관대학교가 일단 학종으로 선발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정시로 뽑지 않고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기회균형 24명, 그리고 정원 외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랑, 장애인 등,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재직해 계신 분들, 이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대가 지원하고 있는 전형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대 이 특별 전형의 핵심적 특징은 뭐냐면 통으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은 하지만 뽑을 때는 다 모아놓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9명을 선발하니까 109등까지가 최초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학과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저희가 충원율이 한 200% 정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한 220명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0등 정도까지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이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과들을 학과 선택을 하지만 학과로 선발하는 이웃사랑의 5명 약대 이렇게 뽑는 거 말고는 통으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균형과 그리고 농어촌, 특성화고, 이웃사랑, 장애인 등 전형에 중복해서 2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학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 100%이고 지원 자격 확인 서류와 학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학과별로 지원자와 실제 합격자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 자체는 학과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각 학과별로 지원을 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이 분포가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의 분포를 보면 이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네, 지원자만큼 보통 합격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때 어떤 특정한 학과를 써야지 유리하지 않냐? 아니면 불리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희망하는 전공으로 그냥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학종에서 특별전형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의 일반적인 전형은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라는 3개의 전형이 있고요. 이 3개 전형을 들이 동시에 역시나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대는 중복 지원에 대해서 거의 다 오픈되어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형, 탐구형,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은 융합형과 탐구형의 차이가 뭔지부터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융합형과 탐구형의 모집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과가 없어요. 자, 탐구형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신설대는 자유전공 계열이 114명이나 선발을 하고 있고, 신설대는 양자정보공학과가 저희가 13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5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형과 탐구형 기억해야 되는 거, 모집 단위가 다르다, 학과가 다르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대의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과 상관없이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봐주시고,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는 학업 탐구 잠재로 저희가 뽑고 있고요. 각각에서 무엇을 보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각각, 그러니까 6개의 이 평가 요소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평가의 등급. 그래서 A부터 F까지 이 등급을 매기게 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수월성이라는 것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스코어, 점수를 배경으로 해서 점수를 가지고 이 학생의 근원적 학업 역량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학생부에 있는 모든 숫자가 반영됩니다. 등급, 100분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과목별 이수자 숫자 등등이 다 반영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충실성은 그 외에 학생부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커멘트들, 기록들이 반영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학업적인 측면에서 성대에 선발할 만한가, 성대에서 꼭 뽑아야 되는가, 절대 뽑으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탐구 역량 같은 경우에는 관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나 관심 영역에 있어서의 특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탐구 확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했던 활동들을 일렬로 펼쳐놓고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어떤 시기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탐구주도성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활동이나 과목에 대한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재 역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제가 융합형과 탐구형이 2개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학과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융합형을 써야 될까 탐구형을 써야 될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선발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 반영 비율, 즉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 이 모두가 탐구형이든 융합형이든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융합형 전형으로 지원하시든 탐구형 전형으로 지원하시든 여러분이 받게 될 서류 성적은 같다는 겁니다. 학과만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경쟁자가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모집 단위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대 학종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들에서의 학종이 최근 전공 적합성을 좀 적게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연대가 앞서서 설명을 했었을 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는지를 듣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전공 적합성 자체가 평가 요소에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탐구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전공 적합성이 평가 요소에서 사라집니다. 플러스 대학들 중에서 저희는 계열 적합성도 보지 않는 방향성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융복합에 자유전공까지 생기고 사탐, 과탐 이 자체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열 적합성도 보지 않는 학교로서 서류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예시들로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이 어떤 특정한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식들을 보통 많이 들어두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같이 그 이수 과목들 사전에 공지하는 학교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고려대학교도 자연계의 이수, 선이수 과목들을 지정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선이수 과목이 없고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감점하거나 가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류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 내용을 보시면 전자전기공학부를 가려면 우리가 물리를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물리를 1, 물리 2를 이수하고 지원한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 중에서 물리 1을 이수한 학생, 물리 2를 이수한 학생의 비율을 보시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데이터로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보시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한 게 이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를 합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을까요? 여기는 수학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 그래프에서만 보시면 지구과학이 지원자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이 높으니까 유일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수 자체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도 아니고 성대는 지구과학 관련 학과도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구과학 2를 이수한 학생이 다른 영역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활동이 우수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추정하는 것, 특별한 사례로 추정하면 되지 사실 특정한 과목과 합격하는 데 있어의 연관성이 성대는 없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명확하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통합과학, 공통과학만 수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공학 계열을 지원해도 될까요? 공통과학, 통합과학만 이수를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사회 과목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과죠. 이 친구가 공학 계열을 지원해도 되나요? 성대는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있죠. 기초 학업 역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1학년 때 전체적으로 공통 영역에서 들었던 수업이라든지 2학년,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들었던 그 내용에서 기초 학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우수하다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문과냐, 이과냐 이 개념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미적이나 또는 뭐 경제 수학을 들어야 되느냐?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친구가 기초 학업만 된다면, 그리고 기본 소양만 된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대학 와서 들어도 되고 저희가 잘 가르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과목, 공식처럼 이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희망 전공이 변경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중간에 희망 전공이 변경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생분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학과에 맞추어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과목이 바뀌는, 전공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1학년 때 다들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대를 목표로 삼았다가 2학년 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약대로 바뀌었다가 3학년 때 생명공학만 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그 희망 전공이 항상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진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고 관심이 있었을 시기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활동과 공부를 했느냐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하는 학과와 본인이 준비한 내용이 일치하거나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지 않는 거지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영역 자체에서의 활동이나 내용은 봅니다. 그게 탐구 역량에서 40%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단어만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그 전공으로 지원하더라도 관련되어서 평가를 더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활동이 우수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특에서도 진로랑 연계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과목에 대해서 쓰시던지 학생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쓰시면 되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듣는다든지 하는 적극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인데 없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성대 학종에는. 그래서 의예, 자유전공, 사범대학, 스포츠과학,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을 보는 학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을 30% 봅니다. 면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능 전 면접이 있고 수능 후 면접이 있는데 수능 전 면접은 사범대학과 스포츠과학이 인적성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요. 수능 후 면접은 올해부터 의대가 수능 후 면접, 그리고 신설되는 자유전공 계열이 수능 후 면접을 보는 학종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대의대는 MMI 평가를 폐지하고 이제는 제시문 기반의 일반 인적성 면접 형태로 저희가 출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도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후에 성대가 면접이 있다. 면접이 있는 학종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 이제 또 대학 어디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뭡니까? 역시나 50%, 70% 컷을 제일 먼저 보실 것 같은데 학종은 학생부 교과가 달라서 50% 컷, 70% 컷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원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학종 자체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각 대학이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을 잡는 정도로 학종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을 잡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과에 우수한 경쟁자가 몰리고 어떤 과에 좀 덜 우수한 경쟁자가 몰릴 것인가. 그래서 나의 합격률이 어디가 높을 것인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경쟁자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이 많이 되면 충원 합격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붙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충원이 많이 안 되면 내가 붙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실제로 성대의 대부분 모집 단위들이 한 400% 내에서 300% 후반대의 충원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융합학부 20명을 선발한다고 했지만 합격을 91명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학과에 따라서 충원율이 확 올라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500%, 글로벌 리더, 반도체 570%. 이 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딴 데 다 될 만한 아이들이 다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은 여기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원율들을 보시면서 그 대학의 평균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모집 단위의 충원율을 기준으로 높게 나오는 학과와 낮게 나오는 학과가 경쟁자의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봤을 때 선호도가 좀 낮은 모집 단위라고 하면 확실히 충원율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네, 추가로 합격을 딴 데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내가 추가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필요 없이 저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 풀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지원하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보시면 반도체 융합공학과 충원율 보시면 이게 저렇게 낮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반도체 융합공학과가 첫 해 별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안 썼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종도 첫 해에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설되는 학과 정리를 해보면 저희 자유전공 계열이 신설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학과들 보세요. 이 많은 학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 계열은, 자유전공이라는 것은 대학들이 현재 두 가지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전공 자체가 학과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자유전공이 학문입니다. 그거는 자유전공 학과를 가는 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대처럼 자유전공이라는 어떤 모집 단위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로 다시 나가는 개념의 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는 자유전공 계열이라는 이 모집 단위가 있고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 아직 확실하게 픽스는 안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 글로벌 경제를 가시든 경영을 가시든 글로벌 리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뭐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공학 등등의 학과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학점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에 대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하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높인 방향으로 학과가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올해 학종에서 114명, 학생부 교과 20명, 논술 30명, 기회균형 6명, 가군 110명 이렇게 선발합니다. 학종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280명이라는 모집 단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모집 단위로 선발하는 자유전공 계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종 수능 후 면접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면접 대상자를 5배수 선발하기 때문에 거의 6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후 면접을 보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불합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논술이랑 비슷한 거죠. 수능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면접 보러 안 오면 자기는 수시 납치 안 당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대 학종 붙을까봐 겁나서 못 쓰겠어라고 하는 친구들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일단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면접 당일날 면접 결시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성대 아까 보세요. 일반적인 학과들이 보통 300에서 400%의 충원율이 나왔다. 근데 면접 대상자가 5배수예요. 근데 면접 결시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다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실제 올해 첫 해에 자유전공 계열은 면접 대상자 전원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600명 안에 면접 대상자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조건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로 예상하신다. 그래서 첫 해에 어떤 그 기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학과들은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설되는 게 양자정보공학과입니다. 저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관련된 산업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킬 예정이고요. 양자라는 영역이 워낙 지금 가장 최신 영역이기 때문에 성대 그리고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그 이공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한 학교 정도만 아마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설 대정을 받았습니다. 양자전공학과 28명 소수 정예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다학원으로 해서 선발을 할 예정이다. 신설학과 법칙이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는 신설학과 법칙이 뭐였죠? 대학 어디가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펑크 날 수 있다는 거. 학종은요? 원래 그 학과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학종 성대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학생부 세팅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는 반융을 원래 생각 안 했고 반도체 영양공학과에 지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학과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지원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일단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일반적인 학과들은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첫 해는 경쟁률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게 어떤 패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설학과를 첫 해에 잘 노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유전공에 대한 기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자정보공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이런 반도체 영양공학과나 에너지학과 같은 상황이 올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 부분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논술, 포인트 기억하시죠? 인문계 자연계 각각.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저희는 계열적 합성, 전공적 합성 보지 않는다는 부분, 학생부 교과에서 펑크를 예상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회를 세종에 올지 안 올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8월에 수시 설명회를 대전 또는 뭐 한다면 세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참여를 하시면 다른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